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건에 비춰지고 그 순간 정신이 돌아왔던 순간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을 느꼈을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이거는. 의사라는 표현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뭐 부족해서 좀 더 많은 연습을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갖고 집에서 몰래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좋은 일 하신다고. 의료 사고를 당하고 나서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뜻이 맞는 지인들하고 모여서 조그맣게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신 이후에 그 의료 사고 쪽으로 전문적으로 수사하셨던 경험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쓰임새 있게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제가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열심히 해야죠. 네,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도 혹여나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자기가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물론입니다. 뭐 도움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뭐 연락하는 방법은 우리 사건 의뢰 식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뭐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까요? 글쎄 뭐 제가 받는 비용은 없고요. 근데 의료 사건이라는 게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해주신 분들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는 뭐 소정의 뭐 비용은 들지 모르겠지만 뭐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연결을 해드리는데 제가 더 받는 건 없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든든한 강행사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도 의료사고 관련된 사건인가요? 네. 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의료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의료 사고를 당한 분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뭐 그 정도로 의료 사고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의료 사고를 당할 정도로 뭐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의료 수준도 의심해봐야 될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는 않고 교통사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는 뭐 이런 일이 있겠어? 다들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뭐 교통사고가 됐던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사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의료 사고와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의료 과실도 의료 사고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굳이 구분을 해놓으면 의료 사고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뭐 침대에서 떨어졌던 낙상 사고라든가 뭐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놨다든가 뭐 또는 뭐 감염 관리가 제대로 손 닦기를 제대로 안 해서 뭐 감염이 됐다든가 이런 모든 종류의 사고가 의료 사고라고 볼 수 있고 의료 과실은 얘기가 좀 틀려지죠. 의료 과실은 의사의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악결과가 환자한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0년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판례를 통해서 해놨어요. 그 판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의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됐는데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할 때 이게 어떤 악결과가 올 걸 예상이 된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못했을 때 이건 의료 과실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얘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의료 사고가 이렇게 해서 또 발생을 하는구나. 이건 과연 의료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고 돌아가신 사망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2013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3년에
호주에 살고 있는 이제 49세 먹은 남성이 있었어요. 네네. 자신의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고 되게 건실하신 분이셨고 또 대개 그 백인 남성들처럼 체격이 되게 건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도 어머니랑 단둘이 사니까 집안일도 잘하고 회사도 건실하게 다니고 되게 착실한 분이셨고 이분이 이제 그 2013년에 컨디션 저하를 보이는 거예요. 되게 체격도 건장하고 그러는데 항상 피로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 보니까 1형 당뇨병을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 2형 당뇨병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그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파괴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치수는 당연히 올라가고 또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식욕 억제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뭐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프고 계속 밥을 먹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니까 주사도 맞고 병원 진료도 받으면서 나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 몸 관리에 들어간 거죠. 식단도 조절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병인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관리를 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신체적인 변화가 없고 건강에 오히려 좀 건강이 나아지는 듯한 느낌을 못 받게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나름. 그래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막 했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그 의료 지원 관광 회사가 있어요.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는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된 거예요. 광고를 딱 봤는데 비만 대사 이게 비만 대사거든요. 비만 대사 질환에 외과적 수술이 뭐 가능하다. 이게 우리는 가격은 이 정도쯤에서 형성돼 있고 되게 잘한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라라는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고도 비만, 대사증후군, 대사비만 뭐 이런 종류의 질환에서는 외과적인 수술은 이 위절제 수술이 가장 확실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못 먹죠. 많이 못 먹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살도 빠지고 혈당 조절도 되고 뭐 이런 이제 효과를 노려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그 위절제 수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료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신해철 씨.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경우네요. 2015년에 11월경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공항에서 그 병원 측에서 준비한 차량에 탑승을 해서 해당되는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병원이 누가 운영을 했냐? 2014년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했을 때 담당했던 의사가 운영하던 병원이었어요. 그러면 신해철 씨 사고를 냈던 그 의사가 그렇죠.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의 같은 집도의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팩트는 아니지만 뭐 신해철 씨하고 그 의사하고 뭐 우리가 흔히 건프라고 불리는 건강 프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맺어져서 이제 신해철 씨가 또 그때 당시에 돌아가실 그 무렵 즈음해서 몸도 많이 좀 살이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위 밴드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술 받고 나서 나중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 협착이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얘기했던 거랑 틀리게 다시 또 수술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재수술을 해서 이제 위를 절제 수술을 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잘못돼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 때는 신해철 씨 그러면 우리나라 락의 뭐 거의 뭐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조명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건에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기존에 했던 그 신해철 씨하고 관련됐던 병원은 폐원을 합니다. 의원을. 폐원을 하고 다시 의원을 개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 의료 행위를 하기에는 부담이 가잖아요. 이미 자기 얼굴 다 팔려 있고 알려져서 이게 뭐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여건이 안 좋으니 이걸 이제 그 국제적으로 뭐 좀 인지도가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광고를 게재한 거죠. 의료 관광 서비스 회사에다가 그래서 자기네 병원 광고를 올려서 그 호주 분이 그 광고를 보고 오게 된 겁니다. 이야, 되게 비양심적이네요.
뭐 자기 말로는 자기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는 의료 행위를 계속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뭘 인정받고 뭐가 잘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그 송파에 있는 자기 병원까지 와서 이미 다 얘기는 다 끝났었잖아요. 네. 메일상에 어떻게 수술을 할 거고 비용은 어떻고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수술이 들어가기로 하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몇 년도라고 처음 얘기해 주셨죠? 2015년이죠. 그러면 그 신해철 씨 14년. 사건 14년도에 신해철 씨 사건이 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렇죠. 외국을 상대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신해철 씨 사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겠네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서 거의 뭐 같은 기조, 같은 생각을 갖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절제 수술은 여러 가지 수술 뭐 개복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복강경,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 수술 방법이 이 배 복부에 한 1cm 정도로 한 4군데 이렇게 절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투관침이라고 해서 침을 꽂습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다가 복부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복부를 부풀려요. 복부를 부풀리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절삭기를 통해서 해당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 수술 명칭은 위소매 절제술이었어요. 네. 위소매 절제술이 뭐냐면 우리가 위를 보면 이 D자 형태를 네. 띄우고 있잖아요. 그 D자 형태의 그 볼록 나온 부분을 절개를 하고 슬리브 이 소매 모양으로 그래서 위소매 절제술이에요. 소매 모양으로 이렇게 조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적률을 줄여서 식사량을 제한하게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본인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본인 말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런 수술을 마치고 나면 배액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환자들한테 소변줄을 달아놓듯이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당연히 뭐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분비액 같은 게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분비액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또 출혈이 심하게 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 보이면 안 되는 빛깔의 물질이 체액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그걸 보고 발견 간호사가 보고 그 해당되는 담당이한테 얘기했더니 와서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지. 이 색깔로 볼 때 담즙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담즙. 담즙이 보였다는 거는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자기가 수술한 부위가 뭐 어떤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뭐가 제대로 안 됐거나 네. 뭐 이런 이상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반응을 볼 때 이 환자가 심정지가 옵니다. 이제 깜짝 놀라니까 제세동기, 심제세동기를 통해서 심박을 살려놓고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의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병원으로 가야지. 네. 큰 병원으로 가야죠. 자기 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큰 병원 가서 협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처치가 돼야 되는데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자기 신해철 씨 사건으로 그런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지. 근데 자기가 또 환자가 이렇게 돼서 큰 병원을 간다? 이게 언론에 알려진다? 자기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거밖에 없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얘가 더 센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배막염이라고 그래서 이 복부 내에 막이 있는데 얇은 염증 반응이 나니까 더 센 항생제를 투여를 해요. 투여를 하고 자기가 수술한 부위를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까는 처음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이번엔 개복을 합니다. 개복을 해서 수술했던 부위를 다시 수술을 해요. 재수술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렇다 칠 수도 없지만 아무튼 뭐 그럴 텐데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는데 네. 빨리 옮겼으면 네. 큰 병원으로 옮겼으면 한 달 동안 6번을 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6번을 해요. 6번. 계속 배관을 통해서 뭐 보이면 안 되는 체액이 발견이 되고 환자 상태가 계속 안 좋으니까 6번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건 의사로서 인간이 아니죠. 그건 의사라는 표현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손톱 끝에 네네네. 삐져나온 걸 뭐라고 그러지? 큐티클? 우리 이거 손톱깎이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손톱으로 뜯잖아요. 네. 엄청 아프잖아요. 네.
그걸 여러 번을 뜯었다 계속 뜯는다고 생각을 해서 맨손을 해도 그 정도인데 사람 배를 6번을 열었다 한 달에 6번을 닫았다 열었다 개복을 했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지경이 되니까 이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환자가 또 심정지가 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이거 전원을 해야겠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전원을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원을 합니다. 119를 불러서 119 구급대를 불러 전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기가 막히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송파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송파구가 상당히 의료 환경이 좋습니다. 의료 서비스 환경이 좋아요. 강남이잖아요. 아, 그럼 뭐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병원이 그 일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바로 옆에 풍납동에 아산병원이 있고요. 네. 강남으로 좀만 서쪽으로만 좀만 가면 네. 뭐 의료원 있죠. 삼성의료원이 있고요. 강남 세브란스가 있고요. 아, 심지어는 그 병원의 바로 지척에 국립병원, 경찰병원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다 놔두고 환자를 싣고 맨 처음에 동대문으로 갑니다. 동대문구에 들렸다가 거기 중환자실에 뭐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강남으로 왔다가 강남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왕십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깁니다. 세 군데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왕십리에 있는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거기도 자리는 없었어요. 응급실에 아직 자리가 없었는데 그 대학병원 측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 이걸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뺑뺑이 돌릴 일이 아닌 거예요. 나 외국인이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료를 할게. 지금 응급실에 자리가 없지만 내가 자리가 나는 대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어. 그 동안은 우리가 뭐 대기할 동안에도 우리가 처치를 하고 다 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행했던 의사가 그 원장의 와이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와이프도 의사였어요. 아, 기다릴 수 없다. 환자 상태가 급박해서 기다릴 수 없다. 옮기겠다. 대학병원에서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가 아는 그런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왕십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확하게 99km 떨어진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죠. 아니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99km 떨어진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뭐 지방 의료 시설이라든가 의료 체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인식 자체가 지방에서 뭐 어떤 수술이라든가 뭐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이건 큰 병원 가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큰 병원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큰 병원은 서울에 있는 병원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이저급 병원을 말씀드린 5대 메이저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환자를 유급한 환자를 거의 100km 가까운 곳에 떨어진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옮긴다?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이거는. 근데 환자가 이제 그 병원 도착을 했는데 6번을 개복을 했던 환자 서울 시내를 뺑뺑뺑 돌다가 100km 가까이 떨어진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환자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고 나니까 그 해당되는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다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서울에서 전원 오신 분 또 외국 환자고 뭐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서북서에서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니까 이분이 호주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대사관 영상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게끔 돼 있거든요. 너희 자국민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뭐 수술을 받고 사망을 했다. 치료 중에 사망을 했다. 통보를 했고 그 호주 영사관에서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고 진정서가 접수가 되죠. 영사관에서 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가 왔고 또 가족들도 그 영사관을 통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영문으로 해서 이제 보내왔고 그래서 서북서에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2015년 당시에는 전국의 의료 수사팀이 서울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있던 저희 팀밖에 없었고 천안 서북서에서는 뭐 담당 형사 한 명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남청에 의논을 하니까 충남청에서도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발생지도 서울이잖아. 그래서 본청에다가 경찰청에 이제 건의를 하죠.
발생지도 서울이었고 또 우리는 의료수사팀도 없고 서울에 의료수사팀이 있다고 하니 거기다 좀 사건을 하라고 해주면 이송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해철 씨 사건 때문에 사건이 맨 처음에 의료팀이 생기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맡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가 맡겠다. 그래서 이제 사건 전체를 이제 이송을 받았죠. 저희가 사건을 인수하고 나서 각 병원 수술을 했던 A 병원, A 의원, 그다음에 전원을 갔던 세 군데 병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동행했던 구급대원들의 모든 의무 기록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일단 기초감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 사건에 대한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는 사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의료 수사의 전문가지 의료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료 행위 자체의 어떤 결점, 결함,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기초 감정을 받습니다. 네. 관련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보내봤어요. 받았더니 이거는 처치가 잘못됐고 수술도 이런 수술은 좀 비합리적이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늦장 전원. 너무 늦게 전원을 해서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신 거다라는 이제 공통된 의견을 받았어요. 부검 결과도 비슷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들, 뭐 서브를 담당했던 의사들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집도의였던 그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수술은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뭐 잘못된 게 없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몇 차례씩 개복을 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어때? 그랬더니 다들 말을 못해요. 자기들도 그게 무리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다만 같은 구성원인데 자기 원장한테 그 원장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같은 구성원이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판단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네들도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의사 원장을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드디어 만나셨네요 그 의사를. 만났죠. TV로만 보다가 만났죠. 뭐 안경 끼고 좀 마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겉보기에는 뭐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진술을 봤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난 신이 아니고 내 의료 행위는 정당했다. 내 의료 행위에 잘못은 없었다. 불강력적인 원인으로 환자가 사망한 거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의료인들이 말하는 부분이 다 공통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네. 불강력적이었다는 걸 다 주장을 하세요. 네. 실제 불강력적이었던 경우도 있고. 네네네.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불강력적인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너 왜 늦장 전원을 했어? 뭐 빨리 보냈어야지. 야,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고 심정지가 결국 몇 번 안 썼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네가 개복 수술을 계속 한 달간에 걸쳐서 한 이유가 뭐야? 빨리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이 수술만큼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이 사람을 전원을 보냈어도 아마 거기서도 그렇게밖에 할 일이 없었을 거야. 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고 보냈어도 똑같았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불과 1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할 만큼의 사고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내가 인정을 하면 안 돼.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신해철 사건도 그렇고 내가 모든 걸 다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 난 부인해야 돼. 왜? 난 전문가니까. 누가 내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있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난 일단 우기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진술을 내가 어떻게든 깰게. 항상 뭐 어떤 사건이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냥 형사 직업적인 마인드 말고 인간적인 마인드로 볼 때 저 인간 저거 사람인가? 저 정도 양심을 갖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저 인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네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내가 어떻게든 내가 깨놓게 내 수사를 통해서 네가 너의 잘못된 걸 내가 밝혀낼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 사람의 의료행위를 중지시켜야 됐어요. 왜냐하면 신해철 씨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의료행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네, 근데 그게 중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사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주장했던 부분, 흔히 얘기해서 난 대학생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같은 의료계에 있던 사람들은 내 분야에 대해서는 중학교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 이 사람들이 내 거를 판단한다는 건 난 인정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취지에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의 권위자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최고 권위자라고 한다면 너의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외국의 유명한 저명한 의료 기관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 또는 유명한 뭐 권위 있는 분의 감정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건 수긍할게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너무 그런 우리나라에서 네가 제일 앞서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네가 그러면 그런 실력은 어떻게 갖추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또 여기서도 또 호주가 등장을 하는데 호주에 이제 모나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의대가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고 이 비만 대사 관련된 외과적 수술 분야에서는 또 권위를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또 그 대학에 폴 올브라이언이라는 교수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세계적인 석학이신 거예요. 그 분야에. 그래서 자기가 그분한테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해야죠. 네. 확인해야지. 근데 뭐 그 대학에 국제전화 걸어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디 알아볼 수도 없고 다만 이제 폴 올브라이언 교수님의 이제 이메일 주소를 알게 돼서 그분 연락처는 알 수도 없었고 학교 측에 물어봐도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요즘 이메일 잘 안 열어보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달인가 3달 답변이 왔어요.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메일을 계속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뒤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메일이 계속 보냈거든요. 계속 보내셨어요? 계속 보냈죠. 3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메일을 통해서 연락 받았다. 무슨 일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사망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했던 의사 하는 말이 너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너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해. 당신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해. 이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의료 행위가 적절했는지 좀 판단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해당되는 의무 기록을 나한테 보내주고 그 사람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담당 의사 이름하고 이런 걸 나한테 보내줘. 내가 확인해 줄게. 그래서 담당했던 의사의 그러니까 이름하고 영문명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에 관련된 의무 기록 일체, 영상 자료까지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변이 왔어요.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일단 답변 중에 첫 대목이 그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긴 하다. 하지만 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 그리고 이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수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하면서 어떤 문장을 써놓냐면요.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환자에게 끔찍할 정도로 부족한 어펄링, 정말 끔찍한, 정말 형편없는 진료를 했다. 이렇게 문구를 써서 보내왔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상태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말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한테 6번에 걸쳐서 개복을 하고 심정지 상태가 돼서야 전원을 하고 정말 끔찍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메일을 딱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보여줬죠. 보여줬더니 이렇게 보고 묵묵부답.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묵묵부답.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저희가 답변 받은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허탈하면서 망연자실한 걸 티 안 내려고 하는 뭐 수사관한테 이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음을 느끼는 그런 표정이었죠. 팀장님도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인정하냐고 안 물어보셨어요? 묵묵부답이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고요. 그거 여기서는 다른 100마디 말보다 묵묵부답 그 자체가 더 큰 힘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은 부인을 했지만 너도 네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조사 결과가 처음에 뭐 자기는 인정 못한다는 내용이 다 조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또 확인한 것도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걸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저건 정말 의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안타까운 건, 저도 신해철 씨 팬이었는데 이런 사건으로 해서 이제 뭐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외국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2억 마일리 떨어진 나라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와서 그냥 한 달 동안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배가 6번이나 닫혔다 열렸다 하고, 결국은 남 모르는 곳, 정말 생면부지 아무도 없는 그 낯선 곳에서 찬 침대에서 사망을 했을 때 그 순간 정신이 돌아왔던 순간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을 느꼈을까? 외로움, 고통, 두려움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죠.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형을 1년 2월에 금고형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법감정으로 볼 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하나를 더군다나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그냥 1년 2월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면허가 취소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면허 취소 제도를 보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복원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디선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어떤 학회에 가서, 의사분들 학회에 가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사고가 사고를 사건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사고는 생각이죠. 생각이, 의료인의 어떤 생각이 그냥 단순히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걸 사건으로 만든다. 이거 사고 맞거든요. 사건은 아니었죠. 환자가 그런 악결과가 발생해서 처치가 힘들어지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시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협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만을 위한, 내가 작년에 신해철 씨 사건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난 사회적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만 생각한 거죠. 자신만 생각해서 정상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그 사고가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사건이 돼서 결국은 책임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